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법 비가 많이 왔습니다. 모처럼 빗속을 개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는 우리 경제가 대외의 변수에 취약한 게 그대로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증권시장은 금은 목요일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48.80포인트, 1.90%, 그리고 코스닥은 24.85포인트, 3.07%가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백화점에 손님이 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회가 왠지 침울해집니다. 환율은 1357원 40전, 많이 올랐죠. 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2달러 48센트로 이른바 삼고 현상,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 대외 변수에 너무 취약합니다. 게다가 국가 채무는 이미 110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가 2673조를 넘었으며 가계 부채도 2206조를 넘었었습니다. 민간 부채가 뇌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그 가계 부채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은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든 OECD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제 회복하고 있다. 상향을 시키는데 한국 경제만 하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20대 일자리는 늘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 9천 명이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를 했는데 20대와 경제 주력 세대죠. 40대 취업자는 감소했습니다. 취업자가 는 것이 60대 이상에서 35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는 오히려 4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60대 노인 취업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하는 자조 어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7만 2천 명이나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5살에서 64살까지 이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가 오른 69.6%로 집계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취업자 수는 늘었다는 건데 그게 전부 다 노년 취업자에 집중이 된 겁니다. 반면 실업자는 66만 1000명,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가 하락을 한 2.3%로 9월 기준으로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취업도 잘 되는 그런 사회입니까? 아닌 말로 청년 확장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2030 체감 실업률, 확장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25%를 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 민심이 나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요사의 질문이들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첫 해 중앙일보의 시대읽기를 연재할 때 1회 글에서 인용을 한 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등나라 문공이 맹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맹자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입니다. 이 말 요사이 많이들 쓰고 있죠. 항산자 항심, 무항산자 무항심. 일이 있어서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국가를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쓴 얼마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해인사에 갔을 때 해암 종정이 노무현에게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고인이 말하기를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2030의 민심 위반은 바로 무항산에서 비롯된 무항심이 한 원인일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통치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만기철랑 일방통행식 통신은 다분히 오만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필요한 계획은 하지 못한 채 국가채무든 연금채무든 모두 2030 미래세대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년 한 30만 명 되는 숫자가, 그러니까 120만이 넘는 노인들을 먹이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헌법 전문에 있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사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가진 자, 배운 자들은 권력을 독점하며 정관용은 우리 사회의 치유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좋은 전문직, 예컨대 변호사 같은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에 한국판 음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저는 그 선발 과정도 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노파심 때문입니까? 어떻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관심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러니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진짜 적폐청산은 아주 요원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부작용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연금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그래서 노동개혁의 경우에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정권이 적폐청산을 밀어붙여 이 박 대통령 탄핵 때처럼 가차없이 처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이 3년 넘게 질질 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정점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 이 사건은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월권을 한 범죄입니까? 서훈이 뒤집어 써야 할 범죄이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국간을 텅텅 비운 400조 재정 허물기, 400조를 넘는 이 재정 허물기는 단순히 정책 판단이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정책 판단이 실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간 사문화되다시피 한 직권남용죄를 법전에서 끄집어내어서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다 못해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가 일부 전용해 썼다고 해서 뇌물죄에다가 국고손실죄까지 엮었습니다. 국정원장 3명이 다 구속이 됐죠. 그렇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재정을 허물어 국가를 텅텅 비운 죄는 무슨 죄인가요? 그런데도 타지마할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관광을 간 김정숙이 해입은 옷과 장신구 비용을 밝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정말 이러고도 꿈자리가 편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자, 이러니 이 땅의 위정자들, 고관 대작들의 도덕성은 이미 땅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재명에게는 대장동 게이트나 백인동 개발 비리보다 더 본색을 알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경기도 법과 유용 사건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이재명이 공사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도 법과 유용 사건이 이틀 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법과 유용을 맨 처음 제보를 했던 7급 공무원이죠. 이 조명현 씨가 국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막상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되자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을 겨냥해서 가슴속에 감췄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이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공과 사를 이 정도로 구분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은 이 하인처럼 부린 7급 공무원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조명현은 다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재명과 김혜경이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 범죄가 5급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초 조명현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19일 국회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 증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 조명현 씨는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이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제게는 두려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재명에게 던진 비수 같은 말입니다.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이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기를 바란다. 이 조명현 씨 기자회견 뒤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 문제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은 제 손안에 딱 들어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2개가 83,000원쯤 된다. 조 씨가 청담동 미용실까지 가서 구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치약 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같은 정부에서 도지사는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별정직 공문을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글쎄요, 이 문 대통령이 과연 치약 칫솔을 사비로 샀을까요? 한편 전날 진행된 국회 행안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답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동연은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 하는 국민의힘 정우택의 질문에 아주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감사 결과 최소 60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부끄러워서 이재명은 얼굴을 감춰야만 합니다. 김동연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날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발언이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감에서 취임 전에 감사와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감사 대상도 직원 A씨였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글쎄요, 어쨌든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 이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렇게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입장문을 낸 것은 김동연이 발언 뒤에 개딸들로부터 거친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심지어 김동연이 제명을 청원하는 글 등 온갖 비방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예컨대 이런 글들입니다. 김동연 제2의 윤석열 같은 냄새가 난다. 당에 대한 충성도는 1도 없어 보이고 마치 본인이 잘나서 당선된 것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물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보강 수사와 그리고 김성태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까지 수사에 나서자 이 검찰이 3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다시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이 다른 방송에서 했죠. 그런데 김의겸은 18일 이에 대해서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기조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강 수사에 나선 대북 송금 사건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엮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기가 아니니 아마 이재명은 곧장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또 영장을 쳤다가 기각이 되면 검찰도 엄청나게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연말이라서 바로 총선에 들어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막 터지고 당이 깨지는 상황까지 갈 테고 총선을 못 치른다. 검찰이 그런 것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또 영장을 기각할까요? 어쨌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경기도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10일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재명이 알고 묵인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은 해당 사안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영장 범죄가 지금까지 몇백억이니 했는데 법인카드 유용같이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쉽게 말하면 법인카드 유용은 액수들이 전부 다 작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 범죄의 금액 크기도 문제지만 범죄의 죄질도 문제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상습적으로 유용하고 경기도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죄질이 좋지 못한 거의 최악의 범죄입니다. 자, 다른 문제 좀 짚겠습니다. 이번엔 여당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모처럼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말을 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말이었을까요? 우선 저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이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MBC 방송에서 가끔씩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이 국민이 말을 듣겠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을 천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이자 백악관을 오래 출입했던 헬런 토머스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이 토머스의 말이죠. 국민의 말은 곧 기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도스태핑을 왜 없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국정 방향은 아주 잘 잡았지만 정말 옳게 잡았지만 너무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방통행이다. 그래서 오만으로 비친다.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했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피곤한 문답은 말했겠지만 지금쯤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는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은 놀랍게도 18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국민은 늘 옳다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에는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새 지도부와 오찬을 가지고 당정 정책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당과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이 금과 옥조가 되어서 대통령실을 꽉 또 틀어줄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겸허해진 권력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늘 옳다고 하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포퓰리스트의 말이며 다수가 늘 옳다고 하는 말은 다수의 기대는 독재자들이 수없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MBC 등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국무회의나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차기 총선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재임 중 총선에서 지나치게 공천에 관여한 탓이 큽니다. MB 정권에서는 친박 학살이 일어났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정반대로 친박 간빌사까지 등장하며 친이계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인사가 대거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이 친문의 숫자는 교섭단체를 만들기에 아주 넉넉합니다. 20명이 넘죠. 이러니 윤 대통령인들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만 30명이 출전 채비를 차렸다고 하다가 이제 그 숫자가 40명이 넘는다. 말하자면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역대 총선에서 대통령이 사람이 얼마나 당선되느냐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처럼 이들을 모두 후보로 내서 직할 부대를 만들려야 될까요? 행정관급 상당수는 이미 지역으로 가서 공공연하게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한 대통령의 비서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큰 장점이죠.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려면 입법 등 여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의 사람들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출마 희망자 중에는 이런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MB 정부 말 치러진 19대 총선을 예로 많이 듭니다. 이때 박근혜 비대위가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MB계는 공천 단계부터 상당수 고비를 마셨죠. 결국 MB계는 밀리는데 지금도 MB계는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국회에서 사라지니 MB 업적도 자연스럽게 지워졌다고 회고할 정도입니다. 당시 청와대 내에서도 여의도를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느 친이계 전직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4대 강과 복수노조 후용 등 MB 정부의 성과가 상당했지만 임기 후반엔 이를 옹호해주는 의원이 거의 없었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을 담보해야 하며 윤 정부를 잇는 다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지대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의도에 직할 부대가 없었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역대 총선 때마다 그랬듯이 윤심을 내세우는 출마자가 늘어날수록 공천 잡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권력이 독점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오만한 권력으로 보이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권력을 독점하면 특권화하고 특권을 가진 세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특권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 미하일 바쿠닌이란 말이죠. 윤 대통령이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른 문제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보도들이 잇따라 나온 배경에 동일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남욱 변호사가 했던 그분 인터뷰, 쉽게 말하면 천화동인 1호 그분이 누구냐 하는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님이 한 인터뷰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남욱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21년 10월 12일 JTBC와 화상 인터뷰를 했죠. 이때 천화동인 1호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유동규인지 당사자만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욱은 김만배가 평소에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지칭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보도가 되자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 이런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남욱도 이재명이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남욱은 그해 10월 16일 귀국길에 JTBC와의 2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입장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재명과 대장동의 연관성에 아주 선을 쫙 끈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 7월 재편된 수사팀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롭게 재편이 된 이 대장동 수사팀이 남욱 등을 전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2021년 10월 12일 JTBC 1차 인터뷰 직후에 남욱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입장 번복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김만배의 지시 및 종용으로 인해 남욱이 이재명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JTBC 2차 인터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욱의 2차 인터뷰 발언은 김만배가 2021년 9월 15일 신앙님과 나눈 가짜 인터뷰 내용과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가 신앙님과 허위 인터뷰를 한 이후에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신앙님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만약 그 가짜뉴스가 대선 3일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터져나와 대선판을 완전히 휘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